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집안에서 나오는 머리카락 때문에 미칠 뻔했다. 우와, 집 좋은데. 너 하나 사는 집 치고 과분한 거 아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친구 녀석의 시샘 섞인 감탄사가 발이라도 달린 듯 텅 빈 집안을 돌아다녔다. 새 집에 이사 온 지 일주. 새로운 직장 생활에 맞춰 옮긴 이 집은 혼자 살기에 넉넉한 점이 좋았다. 작게나마 2층 작은 방도 달린 새 보금자리는 여러모로 조건이 좋은 집이었다. 친구 말 맞다나 남자 혼자는 집치고 과분할지도 모른다. 진짜 좋네. 이만한 집을 네 벌이에 어떻게 마련했어? 내가 뭘 했어? 좋다고 그랬지? 아, 이제 마누라만 딱 있으면 되는데. 생쇼를 하세요. 여자친구도 없는 놈이 무슨 마누라야? 김칫국을 트럭으로 드시네. 이만한 집이라 확실히 내 벌이로는 전세는커녕 월세로 들어와 살기도 주저했을 만하다. 거실에 구업 따로 큰 방에 2층 작은 방까지. 이 모든 게 공짜가 아니었다면 내 수준에 미치지 않고서야 제 발로 들어왔을 리가 없다. 다행히 이 집은 큰아버지 소유였기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거지. 큰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셨고 그로부터 원금의 이자를 더한 셈 치고 받은 주택이라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물려받긴 했으나 새로 리모델링을 할까? 은퇴 후 들어가 살까? 하며 고민하다 끝내 놔두던 것. 우연히 내가 이쪽 도시에 직장을 잡게 되어 공짜로 살게 내어주는 것이라며 몇 번이고 거듭 강조하신 적이 있다. 야, 여자친구 없으면 결혼하고 싶단 말도 못하냐? 언젠간 결혼하겠지. 그래, 내 말 아주 헛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짙은 송충이 눈썹을 실룩거리는 친구의 표정. 인근 도시의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녀석이 더운 날씨에 일하다 그만 돌아버렸나 싶었다. 뭔 개소리야. 여자라도 소개해주냐? 그럼 땡큐지만. 이 새끼. 시침이 떼는 거 봐.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 몰라? 친구는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말아 뭔가를 집어 올렸다. 보일락 말락 가까이 다가서자 그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다. 아주 긴 머리카락. 머리카락 아냐? 우와, 소름 돋네. 연기 아냐? 애인 없는 척 하더니 너 집에 여자 들였지? 이거 알고 보니 선수 아냐? 아냐 임마. 나 이 집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여자가 왔다가. 네가 처음 온 손님인데. 이건 뭔데 그럼? 김경우 머리카락이냐? 존나 재미없네. 나가자. 집에 있어봤자 뭐해. 친구의 수준 낮은 비아냥거림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실 이 긴 머리카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큰아버지로부터 집열쇠를 받아와서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은 첫날. 거실에 온통 긴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는 걸 봤다. 이게 다 뭐야? 쇠를 안 놨다더니 왜 거짓말을 하셨지? 이게 무슨 빈집이야. 누가 살아도 살았구먼. 이상하다고 느낄 겨를도 없이 짐을 풀고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해야 했으므로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담아 버렸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한 두 가닥씩 끈질기게 발견되는 머리카락이었다. 쇠를 놨었는데 조카한테 공짜로 내어주려니 생색이라도 내고 싶으셨나. 그렇지 않고서야 왜 긴 머리카락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올까. 아나, 또 나왔네. 오진다 오져. 처음엔 대충 넘겼던 머리카락이 심심하면 한 두 가닥씩 손에 걸리고 발에 차이니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었다. 결국 3일째 되던 날. 나는 부엌부터 시작해서 2층까지 쓸고 닦으며 눈에 보이는 모든 머리카락을 치워버렸다. 잘 놀고 간다. 다음번엔 내가 넘어와라. 술이 목구멍을 넘어올 정도로 부어줄게. 벌써부터 취하는 느낌이네. 그래. 잘 가라. 그리고 임마. 재수씨 생겼으면 좀 소개해줘. 감춰두면 더 오래가냐? 서운하게. 그런 거 아냐. 예전에 살던 사람 머리카락일 거야. 그래. 정 외로우면 말해. 내가 한번 소개해줄게. 나 간다. 그래. 또 연락할게. 하며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 친구의 얼굴에서 분명한 의아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집에 있는 동안 몇 번이고 머리카락을 발견한 탓에 자연스레 떨어진 머리카락 치고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겠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왼발에 밟히는 머리카락 하나. 아,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대체 머리카락을 어떻게 했길래 사방이 털천지야? 탈모라도 걸렸나? 머리라도 깎았나?
그래도 그렇지. 좀 치우고 나갔어야 될 거 아냐. 도무지 답을 내릴 수 없어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삼촌, 전데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 사는 집 진짜 그동안 세안 준 거 맞아요? 뭔 소리야. 안 그러면 어떻게 집이 비어 있어. 방 빼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줄 아냐. 근데 집에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요. 완전 득실득실대요. 뭐? 삼촌 시침이 떼지 마세요. 이 집에 여자 살았던 거죠. 맨날 머리카락 나온다고요. 임마, 내 머리카락이겠지. 너도 내 아빠 따라서 머리 까지냐? 장난 아니에요. 진짜 길쭉한 머리카락이 나온다니까요. 한두 가닥이 아니에요. 엥, 진짜로 여자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네, 제 머리카락 말고요. 제 친구도 봤어요. 여자 머리카락이 분명해요. 이상하네. 일단 드는 대로 치우고 살아봐. 나도 거기 살아봤어야 말이지. 내 할아버지도 가시기 몇 년 전부턴 요양병원 계셨고 그간에도 세 준단 이야기는 없었어. 내가 받아서 너 줄 때까지도 비어 있었고 좀 불편하겠지만 머리카락은 그냥 좀 치우고 살아라. 치우다 보면 안 나오겠지. 안 그러냐? 공짜가 어디냐? 아 어쩔 수 없겠네요. 그냥 말씀대로 다 치워야겠어요. 근데 저번에 한 번 다 치웠거든요. 근데 계속 나와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예요. 자식아, 네가 야무지게 청소를 하고 살면 안 나오지. 끊어, 삼촌 잘난다. 네, 삼촌. 안녕히 주무세요. 늦은 시간인데 괜히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연락 좀 자주 하고 살자. 결국 집주인인 큰아버지와 통화까지 했지만 알아낸 건 없었다. 모든 건 그대로였다. 그날 잠에 들 때까지 나는 적어도 10대 가닥의 머리카락을 주워다 버렸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난 탓에 머리카락 따위에 신경 쓸 겨를 없이 바삐 움직여야 했다. 다행히 지각은 면할 수 있었다. 신참내기답게 바쁜 회사 생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엔 직장 선배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 얘기보다 사는 얘기를 꺼내게 될 즈음 선배에게 머리카락 이야기를 했더니 선배는 술에 완전히 꺾여버린 채 꼬부랑거리는 혀를 겨우 굴려댔다. 야야 머리카락이란 걔 밑에서 솟는 게 아니야. 아 위에서. 위에서. 툭. 요렇게 떨어진다고. 그럼 뭐겠냐. 아 위에서 떨어진 거 아냐. 위를 찾아보란 말이야. 더 이상 먹였다간 다음 볼 땐 저승에서 만날 수 있겠단 생각에 선배를 부축해 집으로 모시고 늦게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켜니 그제야 선배의 말이 오싹하게 들렸다. 위를 찾아보라니. 천장에 머리카락 주인이 들러붙어 있기라도 하단 말이야. 오히려 그게 더 무섭잖아. 상상만 해도 기괴한 모습이었다. 대충 옷을 정리하고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을 차가운 새순물로 때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낸 표정을 확인하려던 찰나 정면의 거울에 비치는 내 뒤편. 즉 말하자면 열린 욕실 문 너머 거실에 뭔가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발. 새순물도 차가웠지만 그와는 다른 이유로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위를 찾아보란 말이야. 갑작스레 선배의 말이 머릿속을 때리자 넘치고 있는 세면대에 물을 잠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누구야, 시발. 당장 나와. 속으론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벌벌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죽인 채 잔뜩 허세를 부리며 거실로 나왔지만 집 어디에도 사람 따위는 없었다. 이상했다. 분명 거울 뒤편으로 스쳐 지나가는 형상을 본 것 같았는데 그리곤 발견했다. 욕실에 들어오기 전 벗어놓은 속옷 위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세 가닥. 확실히 기억하기론 속옷을 벗어놓았을 때 머리카락 따위는 없었다. 미칠 노릇이었다. 시발, 무예고. 위를 찾아보란 마리아 선배의 말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자 울고 싶을 지경이었다. 개슴츠레 실눈을 뜬 채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보니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온몸에 힘이 빠져버려 소파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속옷에 그대로 놓인 머리카락 세 가닥을 쳐다보며 생각에 빠져들었다. 위를 찾아보라고?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어. 확실해. 1층 천장보다 더 위인 2층으로 간다면 더 고민할 것도 없이 2층으로 가는 짧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작은 방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순간 거미줄 같은 실이 얼굴에 간지럽게 달라붙는 느낌을 받았다.
으악, 뭐야.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걸 받아들었더니 그 정체는 머리카락이었다. 그 자리 그대로 위를 쳐다보았지만 귀신은 다행히 없었다. 다만 이유를 모르게 튀어나와 있는 손잡이를 발견했다. 1층 천장으로부터 연결되어 2층으로 빗면을 그리며 올라가는 비스듬한 계단 천장에는 여태껏 삼촌도 나도 모르고 있었던 제3의 공간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하나 둘 셋. 숫자 셋을 세며 손잡이를 벌컥 열었다. 그제야 묵은 때가 껴서 흐릿했던 테두리게 들어가며 처음 보는 다락방이 열렸다. 큰 방과 작은 방 외에도 다락에 작은 창고가 하나 더 있었다니. 홀록, 아우먼지. 내부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기에 휴대전화 조명을 켜서 안으로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다락방 안은 온통 가발 천지였다. 하나도 빠짐없이 검고 긴 생머리를 한 주인 잃은 가발들이 셀 수 없이 들어가 있었다. 아무에게도 새를 놓지 않았다던 집 다락방에 가발이 가득 들어차 있다니. 할아버지한테 돈을 꿨다는 사람이 가발 공장이라도 했던 걸까? 그래, 뭐 머리카락은 가발에서 흘렀다고 치자. 그럼 다락방에 가득 들어찬 가발의 머리카락이 왜 집안에서 계속 발견되는 걸까? 치워도 왜 한두 가닥씩 계속 보이는 걸까? 가발이 일어나서 그 해답을 속 시원히 말해줄 리도 없으니 해답을 구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가 쓰러지듯 잠에 들었다. 덜 깬 술에 출근해야 한다는 중압감까지 더해져 더는 버틸 수 없었다. 한숨 돌리기 힘든 신입치고는 의외로 빠른 퇴근을 한 날이었다. 웬만하면 참여하는 술자리도 마다한 채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집 노트북에 설치해 놓은 캠카메라와 화장실 거울 위 선반에 녹화를 시켜둔 캠코더. 두 전자기기 속에 그간 나를 괴롭혀온 머리카락의 실체가 담겨 있을 테니까.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김없이 발견한 머리카락 7가닥이 그 판단을 더욱 확고히 믿게 해줬다. 우선 노트북에 녹화된 영상을 재생시켰다. 평범한 집, 여전히 평범한 집,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 화면을 보는 순간 까무러칠 뻔했다. 생머리 가발 하나가 계단을 내려오듯 둥둥 뜬 채로 들썩이며 내려오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이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두리번거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곤 캠코더에 녹화된 영상. 거울 앞을 기웃거리는 가발. 뭐야? 가발은 우뚝 멈추더니 캠코더를 주시하기라도 한 듯 점점 캠코더로 다가온다. 이윽고 캠코더 화면이 검은색으로 덮여버린다. 이게 뭐야? 믿고 싶지 않았다. 이 집은 귀신의 시기라도 했단 말인가. 순간 거울 앞에서 캠코더를 확인하는 내 뒤로 무언가가 스치듯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시발.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이웃 도시에 있는 친구 집을 향해 차를 내달렸다.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 죽겠다. 귀신이란 게 있나봐. 차라리 내가 구라치는 거면 좋겠다. 어떻게 잡은 직장인데. 귀신 봤다라고 털어놓았다간 순식간에 직장 내에서 사이코로 낙인 찍힐 테고 혼자 전전긍긍하기엔 미칠 것 같은 마음에 친구 집까지 찾아와 털어놓았더니 친구는 제법 진지한 얼굴로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놀란 가슴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일단 가발이 가득 들어있다니 여자친구는 확실히 없는 거네. 야 이쌍. 죽을래? 그럼 뭐 어쩔 거야. 다른 집으로 이사라도 갈 거야.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돈이 어딨냐. 이 집 아니면 당장 출근은 어디서 하고. 주머니를 뒤적거려 머리카락 하나를 테이블에 던졌다. 자, 받아라. 내 여자친구 머리카락이다. 그러자 친구는 화들짝 놀라며 머리카락을 내동댕이 쳤다. 알았어. 안 놀릴 테니까 그만해. 근데 너 가발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 몇 개인지 세어보지도 못했어. 다락방 안가득이라니까. 졸라 끔찍하지? 그 가발이 전부 한 사람을 위한 걸까? 그러면 가발이란 건 보통 한 가발이 하나의 주인을 가지지 않나? 야,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가발들이 하나하나씩 다 주인이 있다고? 미친 거 아냐?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그럼 한 년이 똑같은 생머리 가발을 수십 개씩 가지고 있는 건 정상이냐? 어느 쪽인지 내가 판단해봐. 가발 주인이 여러 명이겠냐? 한 주인이 여러 가발을 가지고 있었겠냐? 듣고 보니 친구 말이 옳은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싫긴 했지만 가발 하나하나에 주인이 하나씩 있는 게 맞다고 여겨졌다. 그럼 다락방을 가득 채운 가발 모두 저마다 주인이 있었던 얘기인가? 그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은 어떻게?
그건 나도 모르지. 당사자인 내가 한번 파헤쳐봐. 어차피 내 다락방이야. 귀신이고 잡기고 간의 그 집주인은 너잖아. 억울하면 귀신한테 집 문서 갖고 오라 그래. 아 돌겠네. 그 좁은 다락에 기어들어가서 가발을 막 뒤지라고. 그래야지. 적어도 가발을 집 밖으로 치우기라도 해야 머리카락이 안 나올 거 아냐. 하긴 그 집에서 살긴 살아야 할 거고. 그러려면 결국 가발을 밖으로 버리는 수밖에 없겠다. 결심이 이어진 끝에 휴일이 찾아왔다. 잦은 외박에 지친 몸을 이을 생각도 못한 채 잔뜩 벼르며 오랜만에 집에 도착했다. 거실엔 머리카락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젠장, 진짜 최악이야. 켜둔 노트북에 녹화되어 있는 그간의 영상부터 먼저 확인했다. 다시 봐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지만 생머리 가발은 매일 집안을 거닐고 있었다. 아찔했다. 곧 친구의 말이 옳았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장면이 이어졌다. 생머리에 가발이 하나, 둘씩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다락에 계단을 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그간 머리카락이 하루만 방심해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친구의 말대로 가발 하나하나가 각자 움직이는 듯했다. 딱히 집기를 부수거나 말썽을 부리진 않았지만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혹은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듯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살아있는 존재들이 그러하듯 서로 어울리고 있었다. 그동안 모든 것을 기록하느라 터질 듯이 달아오른 노트북의 전원을 끄고 친구의 말대로 다락을 열어 모든 가발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냥 가발이야. 꺼낸 다음 버리면 끝이야. 결심한 이상 실행에 옮기는 건 순간이다. 하지만 역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최신 노래를 빵빵하게 틀고서 장갑을 양손에 낀 채 계단으로 성큼성큼 올라가 다락방 손잡이를 열어 젖혔다. 콜록, 콜록. 여전히 먼지가 풀풀 날렸다. 안에는 언제 움직였냐는 듯 가발이 잔뜩 들어차 있었다. 가장 앞쪽에 있는 가발부터 거실 쪽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사람 머리 같은 가발이 하나둘씩 대굴대굴 굴러가서 산발이 된 채 바닥에 뒹구는 장면은 그다지 유쾌한 장면은 아니었기에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마침내 다락에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생겼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왕 한 김에 제대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고 턱걸이 하듯 몸을 끌어당겨 다락방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다락방 안은 넓었고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도 가발들이 꽤 쌓여 있었다. 노래가 나오던 휴대폰을 들어 조명까지 킨 다음 다락방에 있던 가발을 정신없이 정리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죽, 즉 가발이 사람의 두개골에 피부처럼 달라붙는 내피에 색이 누렇게 변해버린 종이 하나가 붙어있는 걸 발견했다. 강물함. 옆에 있는 똑같은 모양의 가발을 집어들고 역시 같은 곳을 확인했다. 박은지. 정말 사람 하나하나마다 주인이 있었던 거야.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을 오다니던 가발들의 주인은 바로 이 이름의 주인들이겠지. 미안하지만 저도 사정이란 게 있거든요. 어쩌겠어요. 괜히 언짢은 마음에 혼자서 가발들에게 나름의 해명을 해가며 가발을 하나둘씩 다락 밑으로 던졌고 한쪽 벽면이 완전히 드러날 때쯤 한 장의 사진을 찾게 되었다. 장갑으로 대충 먼지를 닦아내고 불빛을 가까이에 보니 나이가 지긋한 한 노인의 사진이었다. 사진의 아래쪽엔 XX병원이란 네 글자가 띄엄띄엄 프린팅되어 있었다. 확실히 할아버지 계실 적의 새는 안 났더라도 이 집이 그전에도 빈 집은 아니었던 거야. 사진을 내려놓고 다른 벽면의 가발들마저 아래로 치웠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나서야 가발을 모두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었고 마침내 드러난 다른 벽면에서 헌 일기장 하나와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천사들의 동산. 헌 일기장에는 큰 글씨로 천사들의 동산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고 부제로 자그맣게 XX병원의 아이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5월 5일. 이 병원에서 작은 천사들을 보살핀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울음은 언제라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신이 있으시다면 왜 어린 천사들을 이렇게 일찍 필요로 하실까요? 내가 펼치고자 하는 의술이 당신의 부름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어린 천사들의 눈물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5월 5일. 독한 치료 때문에 머리가 동자승처럼 벗어진 천사들은 거울 보기를 싫어합니다. 어느 나이보다 거울 보며 자기 가꾸기를 좋아할 나이인데 예쁜 머리띠 하나 해보지 못하는 소녀들의 슬픔마저 치료하기엔
이미 제가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슬픔을 거두고 웃음까지 찾아주고 싶건만 5월 5일 자금을 빌릴 곳을 찾았습니다. 천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월 5일 주문한 가발이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집다락에 가져다 놓았는데 문제는 제가 요즘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다 씌워주고 예쁜 머리띠도 하나씩 해줘야 하는데 신께서 저를 지금 필요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월 5일 일기를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쓰겠습니다. 천사들에게 가발을 씌워줘야만 하니까요. 일기는 그 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쓰여 있지 않았다. 다락에서 내려갈 생각도 잊은 채 옆에 앨범을 펼쳐보았다. 반대 벽면에서 발견했던 사진 속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보이는 건물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한 사진이 보였다. 그 다음 장부턴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한 소녀들의 사진이었다. 자세히 보면 이목구비야 다 개성이 있었지만 모두 머리가 다 빠져 대머리였기에 생긴 게 비슷해 보였다. 독한 치료를 한 탓일까 아마 백혈병인 것 같다. 강보람. 가발에 적혀있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앨범 속에서 찾아냈다. 똘똘한 눈을 가진 귀여운 소녀였다.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 외엔 못난 구석 하나 없는 예쁜 아이. 마침내 앨범과 일기장, 사진을 모두 든 채로 끙끙대며 다락방을 빠져나왔다. 온몸이 먼지투성이라 터느라 한참을 콜록거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온 계단부터 거실까지 가발투성이었다. 박스 하나를 주어 가발을 한 곳에 모두 담은 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는 동시에 내 시선은 앨범 제일 뒷장에 적힌 병원 이름과 주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세요? 나야. 너 XX 병원이라고 아냐? 뜬금없게 내가 여기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알아? 생각해봐. 이 병원 주소. 너 지금 일하는 그 도시에 있어. 주소? 무슨 주소? 당연히 XX 병원 주소 말하는 거지. XX 병원 어쩐지 들어봤더라 했어. 나 요즘 일하는 우림 아파트 단지 알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단지 공사 현장 옆에 의학기록물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데 원래는 백혈병 어린이들을 치료하던 병원이라던가 바로 옆이라서 어쩌다 보니 알게 됐다. 그 병원은 왜? 지금은 병원도 아니야. 가발이랑 관련이 있어. 알려줘서 고맙다. 끊는다. 야, 전화했으면 한 잔. 친구의 말도 잘라먹은 채 전화를 잽싸게 끊고는 차 트렁크에 앨범과 일기장을 실었다. 가발도 몽땅 실을까 싶었지만 그러기엔 트렁크가 모자랄 것 같아. 가발은 상자 그대로 거실에 둔 채 자동차 시동을 걸고 내비를 켜서 우림 아파트 단지로 길을 찾도록 설정한 다음 곧장 운전을 시작했다. 이 가발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집에 살던 사람은 누구인지, 그 모든 비밀이 풀려야만 나도 이 가발들도 편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오가는 차 보기 드문 늦은 밤인 덕에 1시간 남짓 만에 우림 아파트 단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놀이터 옆에 차를 세워두고 의료기록원이라는 글씨가 써진 건물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경비실 창문 너머로 자신을 수상하게 쳐다보는 경비원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경비 아저씨, 저 좀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늦었고 안에 사람도 없어요.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오세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거참, 왜 이래요? 억지라는 걸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았기에 더 막무가내로 매달려 보았지만 그럴수록 경비 아저씨의 의심은 더해져만 갔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엄포에 한 풀이 죽어 있을 때 구세주가 나타났다. 아저씨, 저 우림 아파트 현장의 김대리입니다. 기억하시죠? 자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새벽에 찾아와서 뽀장 부리는 이 자식이 제 친구거든요. 기록원을 찾아왔을 나를 위해 굳이 찾아와 준 친구가 고마웠다. 친구가 경비 아저씨와 함께 조용히 속닥이더니 묵직한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다. 포장된 족발, 소주와 맥주가 한 병씩 담겨 있었다. 그럼 잠시 들어갔다 나올게요. 어차피 저희 CCTV에 얼굴도 다 찍힐 텐데 다른 걱정 마시고요. 자네도 오고 했으니 뭐 뒤탈은 없지 않겠어? 대신에 빨리 다녀오게. 앨범과 일기장을 급히 챙겨 기록원 안으로 들어섰다. 제2기록실. 제2기록실.
영상시, 행정시, 강당. 당장 가까운 데로 제1기록실로 들어갔지만 많은 사물함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아, 다 잠긴 거 아냐? 저쪽은 안 잠겨 있어. 친구가 가리킨 쪽으로 다가가자 XX 병원이란 이름표가 선명히 드러났다. 맞는 것 같아. 사라진 병원의 기록물을 담고 있는 만큼 보관함도 나이가 있었기에 여는데 힘을 들여야 했다. 끼익 끼익 비틀리며 열린 사물함 안에는 들고 온 앨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낡았지만 제법 보관이 잘 된 자료들이 수두룩했다. 그 중엔 다양한 종류의 일지들이 들어있었고 매 해별로 근무 명부 또한 정리되어 있었다. 들고 온 일기를 펼쳐 일기가 쓰인 날짜에 해당하는 근무 일지와 환자 기록 카드를 꺼내고 그 해의 근무 명부 또한 꺼냈다. 이 일기하고 앨범을 위주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알아야겠어. 내가 왜 여기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발로 왔으면 입 다물고 도와주라. 시간 없어. 아우, 망했다. 황인호. 아이들을 천사로 부르며 그녀들에게 가발을 남긴 의사의 이름이었다. 백혈병에 걸린 소녀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병원이었으나 후원재단이 점차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경영난을 앓고 있었고 결핵만 걸려도 사람이 죽고 살고를 하늘에 맡겨야 했던 시절이었기에 소녀들은 낙엽이 지듯 하나 둘씩 떠나고 있었다. 기록물에 그녀들이 떠난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의술을 행하는 황인호 의사였다지만 그녀들을 모두 살릴 순 없었고 점점 어려워지는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을 점차 팔아치웠지만 끝내는 가발 하나 해주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악화되던 중 돈을 빌려 소녀들 모두에게 가발 하나씩을 선물했던 것이다. 아마 돈을 빌려온 곳은 할아버지로부터였던 것 같다. 그 대가로 지금 사는 집을 받은 거겠지. 그 증거로 일기엔 할아버지의 가발을 자신의 집 다락에 보관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황인호 의사는 늙은 몸을 오래 가누지 못했고 몇 남지 않은 소녀들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야 말았다. 가발은 그렇게 씌워주지도 못한 채 다락에 남았고 그 많은 가발의 주인들도 하나둘씩 하얀 세상 저편으로 저물어 갔던 것이다. 주인 잃은 가발들의 사연을 읽고 나니 코끝이 괜히 찡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끝까지 소녀들을 위해 살았던 한 의사의 인생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가발은 주인을 잃은 셈은 아니었다. 자신의 집에서, 달리 말하자면 황인호 의사의 남겨진 집에서 목격했던 모습대로라면 소녀들은 가발을 쓰고 있었던 셈이 아닌가. 야, 더 볼 거 없으면 나가자. 몇몇 참고할 사항을 서둘러 사진으로 남긴 후 우리는 기록원을 나섰다. 족발과 술에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는 올 때와는 달리 콧노래를 부르며 극진히 우리를 배웅했다. 가발 주인 찾았네. 어쩔 거야? 이미 잠자긴 글렀어. 황인호 의사 장례식 때 주소가 적혀 있던데 가발은 그곳에 두어야겠어. 안 갖다 버리고 너 영혼 상담소라도 차릴 셈이야. 진짜 영혼이 있단 걸 믿는 이상 함부로 하기 찝찝해. 이 할아버지가 소녀들이 가발을 잘 쓰고 있다는 걸 알까? 소녀들이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 못된 귀신이라면 몰라도 순수한 영혼이란 생각이 드니까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처음엔 얼른 갖다 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 얼른 해치우고 같이 술 한잔 하러 나왔더니 이게 무슨 감동의 도가니탕이야. 별 수 없네. 너 알아서 해라. 난 이만 들어가서 자야겠다. 나 잘 왔지? 진짜 고맙다. 꼭 보답할게. 먼저 가라. 난 가발들 모셔놓으러 갈게. 손짓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친구를 향해 나도 손을 힘껏 흔든 뒤 앨범과 함께 다시 차로 돌아왔다. 새벽이 깊었지만 상관없었다. 해가 뜨고 출근하기 전에 황인호 의사가 묻혀있는 곳에 가발을 가져다 두어야 한다. 겨우 왔네. 한자를 읽어보니 황인호라는 사람이 이 무덤의 주인이 분명했다. 기록원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가발을 챙겨 옆 도시의 무덤의 위까지 다리 몹시 기울었다. 슬슬 방명이 찾아오면 해가 살짝 고개를 내밀 즈음이었다. 무덤 앞에서 말을 하는 자신이 왠지 우스꽝스럽다고 여기려다가 이내 진지하게 자세를 고쳐잡았다. 자신이 본 가발들의 아우성을 생각하면 황인호 의사가 정말 이 말을 듣고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살던 집에 살게 된 청년입니다. 우연히 다락에 있던 가발과 일기장을 봤어요.
좋은 분이셨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셨나요? 가발들 주인이 찾아왔어요. 모두 가발을 무척 좋아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집이 좀 어지러웠지만 지금은 오해가 풀렸어요. 하지만 소녀들은 가발만큼이나 선생님을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가발을 가져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무덤이 있네요. 하나님 얘기하시길래 크리스찬이신 줄.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죄송해요. 잠을 못 잤거든요. 걱정은 마세요. 어차피 이 가발을 오늘 전해드리지 못했더라면 결국 오늘 밤은 잠을 설쳤을 거예요. 천사들은 결국 부름을 받았지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어요. 가발하고 놔두신 유품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돌려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왠지 홀가분해져 있었다. 꼬박밤을 지새운 무거운 눈꺼풀도 신기하게 가벼워져 있었다. 산뜻한 발걸음으로 동산을 내려갔다. 너 갈수록 얼굴이 환해진다. 드디어 애인 생겼냐? 그랬으면 여기서 너랑 술이나 퍼마시고 있을까? 친구놈의 말에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지만 더 이상 집에 머리카락은 나타나지 않았고 직장에선 자리를 완전히 잡았고 혼자 살기 넉넉한 집은 갈수록 마음에 들었다.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찾으면 모든 게 완벽할 거란 생각이 든다. 언제는 이런 꿈을 꾸었다. 익숙한 동산에 한 할아버지가 흔들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긴 생머리를 한 예쁜 소녀 무리가 키득거리며 살며시 다가와선 짓궂게 장난치고 도망가고 그 바람에 단잠에서 깬 할아버지가 화내긴커녕 사람 좋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는 풍경이었다.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된 건 다행이고 바라던 일이지만 아주 우연히 또 머리카락 한 가닥을 줍게 된다면 어쩌면 그 땡경하기 아니라 이 시대가 잃어버린 따뜻한 마음 한 가닥을 추억할지도 모를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줄리아는 영리한 소녀였다. 줄리아는 자신이 영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느 영특한 아이들이 그렇듯 자신의 부모가 전지전능하고 모르는 게 없는 인물이 아님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처음으로 이 사실을 깨우치게 된 계기는 줄리아가 겁을 먹었을 때였다. 침대 밑인지 옷장 속인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줄리아는 울면서 엄마 아빠를 외치며 복도로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니 우리 아기? 저 귀신 소리를 들었어요. 줄리아는 가까스로 숨을 넘기며 말했다. 부모님께서 자신을 안심시키거나 눈을 굴린다거나 짜증을 내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곧장 침대에서 튀어나와 줄리아의 방으로 달려갔다. 침대 밑도 확인하고 옷장도 사사치 뒤지고 창문이 제대로 잠겼는지도 확인했다. 여기저기 들쑤셔보고 꼼꼼하게 방 안을 수색했다. 줄리아는 재빠르게 눈치챘다. 부모님께서 자신의 공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려고 일부러 저런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어떤 책에서 읽었으리라. 줄리아는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알게 됐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을 깨우는 일을 매일 밤 벌였다. 줄리아가 소리를 지르며 울면 부모님은 줄리아의 방으로 불이 나게 뛰었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눈물로 감췄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은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아빠가 조명장치에 귀신이 있나 없나 살펴보려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자 줄리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웃기니? 아빠가 모건저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아빠요. 줄리아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항상 제 말을 믿으니까요. 아빠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엄마만 쳐다볼 뿐이었다. 한 번, 딱 한 번. 우리는 내 오빠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었단다. 아빠가 조용히 대답했다. 외동딸인 줄리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선물. 새벽 1시쯤 뒤척이다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후덥지근하여 샤워한 지 1시간도 채 못 되어서 다시금 끈적끈적 정말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형광등이 반응 센서로 작동합니다. 그 예전에 영화 보면 어린 아이들이 휘파람 불거나 손뼉 치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게 생각나네요. 우리 거는 휘파람이었습니다. 잠결에 목이 마르거나 입술이 건조할 땐 가끔 휘파람이 안 나와서 그럴 때는 직접 가서 꺼야 하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좀 전에 샤워하기 전에 마신 캔커피 때문인지 자꾸 잠이 오질 않고 뒤척였습니다. 음악 좀 들을까? TV를 볼까? 폰으로 게임 좀 할까? 아, 모든 게 귀찮다.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가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손발은 찬데 이마와 겨드랑이에선 식은땀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도 좀 싸하고 머리가 살짝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내일 출근을 위해서 잠을 청해야 해서 휘파람을 부니 전등불이 꺼져서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덥다, 후덥지근하다. 다시 휘파람을 불고 에어컨을 취침 모드 2시간으로 해놓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잠이 오려는 찰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방 안은 환했습니다. 순간 이상하네, 내가 아까 안 껐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잠이 들려는 찰나 누가 거실 쪽에서 휘파람을 부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방 안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슬슬 짜증과 피곤함과 뜻모를 음슴함의 등골에 전율 한 줄기가 퍼졌습니다.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이번엔 잠들지도 않았는데 문 앞에서 두 번의 휘파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종달새가 우는 듯한 소리 같았고 내 휘파람 소리와는 사뭇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불어대는 듯한 소리랄까요? 불이 켜짐과 동시에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달 결혼하느라 출가하여 아파트를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니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거실에는 얼마 전 프러포즈에 응답한 여자친구의 혼수품들이 이곳저곳에 채 풀지도 못한 채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캔맥 하나를 꺼내어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리모컨으로 잠시 시청할 겸 TV도 켰습니다. 리모컨 전자음과 동시에 내 방에서 가늘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몰려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다, 환했다, 마치 나이트 불빛이 연상됐습니다. 순간 멘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에 들고 있는 캔 맥주만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엊그제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규가 생각났습니다. 이 센서등은 한 달 전 이사할 때 같이 짐도 날라주고 이곳저곳 손도 봐주고 특별히 결혼 선물이라며 손수 달아준 센서등이었습니다. 자기가 선물하고 달아주기까지 하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연신 휘파람을 불어 대던 녀석이 생각납니다. 그러던 녀석이 어제 싸늘한 죽음으로 장례식장 관속에 누워 있습니다. 민규는 오토바이 마니아였습니다. 특히 팔당대교를 지나 6번 국도를 달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끔 근처 봉주려는 야외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병맥 한 잔과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민규가 사망하던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경찰 말로는 그날도 6번 국도를 달리던 중에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에 그대로 부딪혀 즉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슬슬 공포감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나는 내 방문 앞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열면 더 힘들고 떨릴 것 같아 악소리와 함께 문을 박차버렸습니다. 방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잘까? 방에서 잘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왠지 찜찜해서인지 더위를 먹어서인지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잠이 들려다 문득 취침 모드로 맞춰놓은 에어컨이 생각나 끄려고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민규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센서등을 이리저리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처음 이사 올 때 부착하던 모습과 같았습니다. 나는 순간 나 이외에 사람이 있다는 거에 움찔하였지만 금세 반가워졌습니다. 야, 임마, 왔으면 말을 해야지 자식아. 밥은 먹었냐? 캔맥 좀 있는데 이거 하나 할까?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는지 눈물이 다 났습니다. 좋지. 아까는 좀 시끄러웠지, 미안하다. 이것만 손보고 한잔하자고. 라고 민규가 말했습니다. 그래, 얼른 와라. 맥주 샷이 잘 됐다. 나는 거실에서 맥주 2개와 반건조 오징어 1마리를 가스레인지에 요리조리 굽고 대충 찢어서 채비를 해놓았습니다. 야, 민규야, 이번 주 봉주로 함 뜰까? 라고 제가 말하자. 나야 좋지. 근데 넌 또 차 몰고 올 거냐? 자식 나처럼 오토바이 중고로도 하나 구매하고 타고 다니자. 라고 민규가 말했습니다. 순간 어제 민규의 장례식장 생각이 났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대로 기절하는 듯 잠이 드는 듯 하다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나? 희한하다, 마치 생시 같은 꿈이었다 싶었습니다. 보리를 보려고 일어나 주위를 보니 거실에는 따지 않은 캔맥 2개와 살짝 그을린 반건조 오징어가 있었습니다. 내 방으로 가보니 전등 밑에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민규가 저승 가기 전 한번 들렀구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반갑기도 하고 순간 모든 걸 잊고 고맙고 중마고우였던 함께 학교 생활하고 함께 여행 다니고 했던 때의 기분을 다시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윗집의 아주머니.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윗집에는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아주머니인데 저는 그 아줌마가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 방이 제 방 바로 위인 듯 싶었습니다. 맨날 새벽만 되면 쿵쾅쿵쾅 엄청난 소음을 내며 여야 뛰어다녔죠. 그래서 매일 잠 설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가 정신병자 같고 무서운지 잘 건드리지도 못하고 저 역시 왠지 미친 짓이라도 할까봐 시끄럽다고 항해 전화 한번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간혹 정상인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반상회가 열린 어느 날 저는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예정되는 아주머니께 그 아주머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근데 저희 9층에 사시는 아주머니요. 맨날 밤마다 쿵쾅쿵쾅 뛰는데 왜 그런 거죠? 아, 그때 너희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사람도 그 사람이 종종 쿵쾅쿵쾅 뛴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사 갔잖아. 아휴, 그나저나 9층에 사는 아줌마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뭐라고 그러지 마라.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아무렇지도 없었던 관계로 5살짜리 딸이 유일한 혈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던 길에 아주머니는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딸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15초 사이에 아주머니 눈앞에서 한 봉고차가 순식간에 그 딸을 태워 어디론가 가버렸고 3일 후 그 딸은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아주머니는 쇼크로 정신병자가 됐고 가끔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매일같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다가 다음 날이면 다시 정신 이상자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주머니한테 동정심이 생겼고 이후 그 아주머니가 싫지만은 않게 되었죠. 그래도 정상인으로 돌아올 때면 항상 웃으면서 반갑게 고개를 숙이는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는 항상 아침마다 아파트 구석구석을 돌면서 아침에 배달되어 온 남의 집 요구르트와 우유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고 이에 화가 치밀어 오른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집으로 쫓아가 마구 화를 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죄송하다며 눈물만 흘리며 꾸벅꾸벅거리셨고 그때마다 전 화내는 주민들을 말리곤 했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부모님은 아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순간 창문에서 검은색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몇 초 후 단지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나가 보니 윗집 아주머니가 투신을 하셨더군요. 물론 즉사였지요. 그리고 그 옆엔 일요일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주저앉아 계셨고 몇 분 후 구급차가 와 상황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자살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이런 집값 떨어지겠네. 죽으려면 곱게 뒤지던가. 짜증나게 왜 피해를 주냐고 피해를. 전 인간이 무섭습니다. 주위에 있는 아픈 이웃들에게 따스한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5번째 이야기. 악몽. 비가 철거처럼 내리는 밤이었다. 우산을 썼음에도 빗줄기가 신발 안을 축축이 적셨다. 거리는 고요했다. 나밖에 없었다. 우산을 들고 계속 걸었다. 비 내리는 소리가 섬뜩한 비명소리처럼 내 신경을 건드렸다. 뚝뚝. 차가운 빗방울이 머리에 떨어지는 걸 느꼈다. 우산을 썼는데 우산을 보니 우산이 녹고 있다. 빗물이 강한 염산처럼 우산을 녹여버린다. 우산을 집어던졌다. 빗물이 온몸을 적신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듯이 빗물은 몸 구석구석을 맴돌았다. 밤의 거리는 마치 암흑 같았다. 달조차 뜨지 않았다.
달이 뜨지 않는 밤은 재수 없는 날이다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다. 하늘에선 계속 빗물만 떨어졌다.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린다.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 추운 겨울날이면 떨려서 이를 부딪히는 소리. 거리 옆 도로에 고깃덩어리가 있었다. 고기를 다지는 망치로 잘게 다진 듯한 빛빛 고깃덩어리가 도로에 퍼질러 있던 그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 도망가려 했다. 사력을 다해 두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온몸을 적시던 빗물이 끈적끈적한 접착제로 변한 듯이 땅과 두 다리를 붙여버렸다. 나는 창백해졌다. 도로에 있던 고깃덩어리에서 사람의 팔이 생겼다. 창백하고 긴 팔이었다. 그리고 이내 다리가 생기더니 또다시 팔 하나가 생겼다. 고기가 엉켜 끔찍한 소리를 내며 팔과 다리를 만들어냈다. 고깃덩어리는 팔과 다리가 뒤죽박죽 섞인 소름 끼치는 생명체로 변해버렸다. 그것은 팔과 다리로 미친 듯이 땅 위를 기었다. 그것이 나에게로 다가왔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난 도망가지 못했다. 수많은 팔이 내 몸을 감쌌다. 수많은 다리가 내 몸 위를 걸었다. 공포에 내 영혼은 잠식당했다. 비가 내리는 새벽에 강아지 산책을 시키다가 심장마비라. 이 자식 이거 원래 미친놈 아니야? 조사해보니까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데. 듣고 보니 생각나는 건데 옆집 살던 아줌마가 그랬어. 이 양반 매일 환각에 시달렸다고. 환각. 매일 밤만 되면 밖으로 나와 괴물이 있다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주먹질을 하다가 미친 듯이 웃었대. 쯧쯧, 젊은 나이에 완전히 실성했었네. 국립과학수사대원 한 명이 뛰어왔다. 그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형사님들 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형사들은 그를 따라갔다. 강아지도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사체가 보시다시피 싸늘하게 식어버린 강아지의 등 위엔 기다란 사람 팔 3개가 붙어 있었다. 6번째 이야기, 선택. 안녕, 조심히 들어가. 오늘은 오빠가 못 데려다 주겠다.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오빠도 조심히 들어가. 나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고 방금 전 죽을 고비를 넘겼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 말이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선택이 인생을 만들고 선택이 삶을 결정한다. 현재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다.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선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길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능력 덕분에 여러 번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사소한 결정이라 해도 그 결정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침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 버스를 탄다. 타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와 같이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살면서 몇 번씩 찾아오는 죽음으로 가는 갈래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 데려다 주지 않는다. 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만약에 내 능력이 없었더라면 나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죽음의 갈래를 피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나는 오늘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 안녕, 조심히 들어가. 오늘은 오빠가 못 데려다 주겠다.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오빠도 조심히 들어가. 두 남녀가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 남자는 버스 정거장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어두운 골목길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었다. 여자는 평소와 다르게 집 앞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남자에게 느끼는 서운한 감정과 피로감에 쌓여 발길을 재촉했다. 여자는 어서 집에 들어가 씻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걸었지만 이 여자는 오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골목길의 깊숙한 곳 구석에는 한 남자가 숨어서 또각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들으며 숨죽이고 있었다. 마취약의 적신수건과 예리한 칼부츠를 지닌 이 남자는 가까이 다가오는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의 갈래를 피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나는 오늘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 정말 좋은 능력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는 죽음을 피한 내 선택에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안다. 오늘의 나의 선택에도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